날씨가 너무 좋네. 반갑습니다. 배성철 소장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요즘 같은 시국에 왜 부동산이냐, 지금 다들 주식을 하고 있는 이 타이밍에 왜 부동산 이야기를 하느냐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부동산에 대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상담하다 보면 많이 하시고 그런 고민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시기에 지금 있는 부동산을 팔고 주식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지금 부동산을 좀 살 돈이 있는데 그 돈으로 부동산을 사야 될 것이냐, 아니면 주식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좀 몇 가지 이슈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부동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부동산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 얘기를 하자면 여러 가지 내용들, 또 여러 가지 이슈로 부동산에 대한 예측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정확한 건 부동산은 한 가지 이슈만으로 움직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원인으로 부동산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일은 사실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인구 구조나 아니면 부채, GDP 대비 부채 비율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부채에 대한 어떤 상환 능력, 내지는 도시화, 이런 거 한 가지만으로 설명을 하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좀 종합적으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는데 그런 이유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한 가지 요인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건 규제죠. 규제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이런 거를 꾀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거 하나만으로는 시장을 움직이거나 가격을 잡거나 하는 게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부가 하는 정책,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정책들이 계속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는 요인은 한 가지 요인만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 바로 그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볼까요? 몇 가지 요인으로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조합이 되어서, 그리고 지금 어떤 분위기여서 앞으로 어떻게 가격이 흘러갈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명목 GDP가 있어요. 그냥 GDP 한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가장 실생활과 현실에 가까운 GDP라고 보시면 돼요. GDP라는 거는 국가가 얼만큼 성장했느냐, 후퇴했느냐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GDP가 올라갔다, 그럼 그만큼 국가가 성장한 거죠. 그게 어떤 내수가 됐든 아니면 수출이 됐든 성장을 했기 때문에 GDP가 올라가는 건데, 일단 명목 GDP를 많이 봐요. 그래서 명목 GDP가 꺾였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꺾일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전문가들도 많이 계시고, 명목 GDP는 이미 작년부터 꺾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번 사태로 인해서 조금 더 안 좋아지겠죠, 올 하반기에는. 그래서 명목 GDP는 지금 좋지는 않은 상황이기는 해요. 앞으로도 명목 GDP가 예전만큼 많이 올라가거나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줄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인구 구조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저도 아마 여러 번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영상에서 인구 구조에 대한 이야기는. 근데 인구 구조도 사실 생각할 부분들이 많죠. 인구 구조가 좋지 않다, 고령화가 많이 진행이 된다, 빨리 진행이 된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것이다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다, 그래도 우리가 1인 가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세대수는 줄지 않는다. 세대수가 줄지 않으면 중대형 아파트는 가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소형 아파트 위주로 가격이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것도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일단 1인 가구가 늘어나면, 그러니까 1인 가구 내지는 2인 가구가 되겠죠. 그런 어떤 핵가족화 시대에 이런 1, 2인 가족들이 늘어나게 되면 소형 아파트의 수요가 늘어나나요? 소형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나요, 요즘에 사람들이? 그것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1, 2인 가구는 늘어났지만
그 사람들이 다 원룸 투룸에 사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살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요즘 트렌드가 혼자 살지만 아니면은 둘이 살지만 여유 있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내가 여유 있는데 굳이 원룸을 투룸을, 내가 돈이 많아, 그래서 여유가 좀 있어, 근데 내가 혼자 사니까 아니면 둘이 사니까 나는 원룸 살아야지 투룸 살아야지,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없거든요. 큰 집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취미생활도 집에서 다 영위하면서 사람들도 초대해서 파티도 하면서 그렇게 여유 있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훨씬 많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인구 구조상 고령화가 진행되고 인구가 줄고, 그리고 하는 것은 맞지만 세대수가 줄지 않고, 그리고 생각보다 1, 2인 가족들이 큰 평수를 원하면서 중형 평수? 뭐 대형 평수까지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럴 것 같네요. 중형 평수의 가격이 빠지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또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부담스러운 건 그거예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는 거죠.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건 데미지가 큽니다. 왜냐면 부동산은 그로 인해서 저는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두 가지 이유로 가격이 좌지우지되거나 흐름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부동산 가격을 움직이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이제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부채는 어떨까요? 가장 많이 쓰는 지표 중에 하나가 GDP 대비 부채 비율이에요. 우리나라 GDP가 이만큼인데 부채가 얼만큼인가를 보는 비율이 GDP 대비 부채 비율입니다. 높은 편이에요.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저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높은 거는 사실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GDP 대비 부채 비율이라는 거는 그 부채 비율이 높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결국 그게 문제가 됐을 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1억을 빌렸어요. 이제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면서 5억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좀 더 좋은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10억을 빌렸어요. 그럼 문제가 된 건가요? 문제가 됐나요? 내가 1억을 빌렸다가 5억을 빌리고 10억을 빌렸어요. 엄청 많이 빌린 거잖아요. 순식간에 10배를 늘린 건데 문제가 되나요? 이건 알 수 없죠. 왜냐면 내가 소득이 10배가 늘었으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그 1억이라는 돈을 빌렸다 하더라도 그 이자를 감당 못하는 거면 문제가 되는 거고, 내가 10억을 빌렸다 하더라도 그 10억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면 그런 현금으로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결국 GDP 대비 이자에 대한 비율도 문제가 되지만 결국 소득이 증가하고 사람들의 생활이 꽤 넉넉해서 그 이자를 견딜만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GDP 대비 부채 비율로 뭐 부동산 거품이다, 이거는 이제 터진다, 망한다라고 했으면 사실 우리나라보다는 선진국에서 더 많이 망해 나갔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되지 않는 건 아직까지는 그런 연체나 아니면은 부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으면 됩니다. 부채는 감당 못할 때가 문제가 되는 거지, 감당할 수 있는 부채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러면 지금이 되게 감당을 잘 하고 있는 상황인지, 그 부채에 대해서, 아니면은 그 부채 때문에 되게 허덕이고 힘들어 하는지를 봐야겠네요. 근데 그걸 보는 가장 좋은 지표 중에 하나는 경매 청구 건수예요. 그래서 경매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경매가 얼만큼 많이 진행되느냐를 보는 거죠. 왜냐면 부채를 감당하지 못한 것들이 경매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경매 청구 건수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거나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는 이게 부채가 문제가 되는구나 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도시화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그냥 사람이 많은 곳으로 사람이 몰리는 현상입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서울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거죠. 인구가 적어질수록, 그리고 소득이 줄어들수록, 먹고 살기 힘들어질수록 도시화는 강해집니다. 왜냐면 다 사업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회사를 경영해야 되고 운영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근데 지방보다는 그래도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있어야 뭔가 더 많이 팔리겠죠. 내가 장사를 하더라도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인구가 전체적으로 다 줄어드는데, 전국적으로, 그러면 시골에 있는 인구가 줄어드는 게 더 타격이 크잖아요. 서울에 있는 인구가 줄어드는 것보다. 그럼 시골에 있던 사람들이 나 못 살겠네 그러고 서울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도시화고 도시 집중화예요.
이런 것들은 심해질 수밖에 없죠. 결국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드는 거는 다 확실하고, 그렇게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도시화를 피해간 나라는 제가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아마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유행을 했던 게 우리나라의 똘똘한 한 채였죠. 서울은 될 것이다, 될 것이니 서울에다가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있자, 지방에 있던 건 처분하고, 이게 부동산 트렌드였잖아요. 몇 년까지 있었던.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또 세금을 엄청나게 때리는 그런 정책을 현 정부에서 지금 쓰고 있죠. 어쨌든 도시화는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그래요. 이 여러 가지의 지표들을 보고 여러 가지 현상들, 상황들을 봤을 때 앞으로의 부동산은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 현금성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현금성 자산이죠. 바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현금성 자산들인데, 부동산을 들어갈 타이밍을 계속 보고 있었어요. 몇 년 동안. 근데 뭐 한참 올라갈 시기는 지금 제가 놓친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좀 그런 좋은 게 있으면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계속 해보고 있었는데, 아마도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명목 GDP가 꺾였고요. 그리고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경매 청구 건수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의 소득 수준도 굉장히 많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경매 청구 건수가 늘어나는 건 당연한 일이 되겠죠. 뭐 거기에다가 도시화부터 시작해서 말씀드렸던 이런 요인들이 지금 한 번에 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정부가 굉장히 고강도 규제책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한 번에 왔기 때문에 저는 힘들어질 걸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볼 때 그래요. 그냥 이런 게 있으니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는 사실 쉽지 않아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규제 내지는 완화밖에 없거든요. 근데 단순한 규제와 완화만으로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긴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꼭 정부가 무언가를 하는데 되게 빗나가는 느낌이 드는 건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부동산은 좀 이런 여러 가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를 체크하면서 내용들을 보셔야 되고, 그래야지만, 왜냐면 부동산은 지금 당장 샀다가 내일 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샀다 내일 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몇 년 앞을 봐야 되는데, 그런 몇 년 앞을 보기 위해선 이런 내용들을 꾸준히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마 앞으로는 좀 많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상업용 부동산 쪽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되게 건물주가 되고 싶은 게 꿈이라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선 많은 관심을 두고 있긴 한데, 주거용 부동산은 이제 끝난 거 아닌가, 거의 막바지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게 몇 년은 더 좀 버텨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조금 그 시기가 빨리 당겨진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지표가, 방금 말씀드렸던 모든 지표가 사실 부동산 시장에 지금 좋은 지표는 없어요. 근데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죠. 항상 가장 좋은 거는 가장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식도 좋은 주식이 좋고요. 부동산도 좋은 게 좋아요. 그리고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빈곤층이 늘어나는 비율만큼 지금 부자들의 숫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돈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부동산도 아마 똑같은 현상을 겪을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의 부동산이 어려워지게 된다면, 한 2, 3년 후에 어려워지게 된다 하더라도 강남, 그리고 강남 중에서도 정말 일부 진짜 비싼데 정말 최고가를 가고 있는 곳들은 계속 갈 거예요. 아마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런 곳들은. 그게 우리나라의 아주 극단적인 양극화를 보여주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지금 우리 세대가 강남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세대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업타운, 다운타운으로 이제 나뉘어져 있어서 아예 쳐다도 못 보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죠. 뭐 그거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양극화가 심해지고 부동산 시장들이 안 좋아질수록 역설적으로 좋은 것들은 또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는 재미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거기 들어갈 능력은 아직 안 되니까 아마 부동산 시장에, 특히 주거용 부동산 시장에 투자를 해서 이걸로 이득을 보겠다라는 생각은 당분간은 하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예,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